1월의 추위가 한때 왕이었던 남자의 뼈를 갉아먹었다. 샤를 스튜어트는 생제르맹성의 텅 빈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력의 울림처럼 울려 퍼졌다. 텅 빈 벽은 그의 몰락을 반영했다. 왕관 없는 군주, 왕국 없는 군주. 한때 비단과 벨벳이었던 그의 옷은 이제 거칠고 군데군데 기워진 양모로 바뀌었다. 손가락을 장식했던 금은 사라져 빵과 집을 사려고 조각조각 팔려나갔다. 오랜 세월의 굴욕과 유배 생활로 헬쑥해진 얼굴 위로 수염은 헝클어졌다. 그가 자는 방은 작고 축축했다.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는 매일 밤 화이트홀에 왕실 침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떠올리게 했다. 유리 없는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얼음 단검처럼 뼈를 꿰뚫었다. 그의 수행원은 극소수의 가난한 충신으로 줄어들었다. 한때 그의 궁정을 가득 채웠던 귀족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궁궐 복대서 마주치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자선이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었다. 그 침묵은 최악이었다. 그의 도착을 알리는 팡파르는 더 이상 없었다. 그의 서거에 고개를 숙일 신하도 없었다. 국무회의도, 서명할 법령도, 지휘할 군대도 없었다. 오직 텅 빈 홀에 그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추위뿐만 아니라 무력감에 그들의 손은 떨렸다. 한때는 홀을 휘두르고 조약에 서명했던 바로 그 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돈을 구걸하고 답장이 늦어지는 친척들에게 절박한 편지를 썼다. 음식은 차갑고 듬성듬성하게 나왔다. 와인은 탁한 물로 바뀌어 있었다. 하인들은 마지못해 그를 맞이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가 누렸던 경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입 한 입마다 제 냄새가 났고 한 모금 한 모금마다 패배의 맛이 났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을 때 카를로스는 한때 자신이 천상의 존재라 여겼던 별들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별들은 마치 닿을 수 없는 높이에서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의 적들은 한때 그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철권 통치로 영국을 통치하는 동시에 마치 왕의 유령처럼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의회는 군주제의 몰락을 선언했고 그와 함께 그의 운명도 함께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깊은 굴욕은 다른 군주들을 알현할 때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마치 고귀한 거지에게 대하듯 차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거의 감춰지지 않은 겸손함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안개 낀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시대를 앞서가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한때 신적인 힘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던 눈은 이제 검은 눈구멍 속으로 움푹 꺼져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형당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도끼가 왕의 목에 떨어지는 장면은 끊임없는 저주처럼 그의 악몽 속에서 되풀이되었다. 배고픔과 추위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경멸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뒤섞였다. 망명 생활에서 보낸 하루하루는 작은 죽음이었고 그들의 존재를 규정했던 모든 것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이었다. 충성스러운 장군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는 답장이 없었고 반란을 촉구하는 그의 호소는 무시당했다. 영국은 한때 왕이 있었다는 사실, 그가 한때 왕세자였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외로움은 늘 그의 곁에 있었다. 한때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던 신하들은 이제 패배자와 어울리기를 꺼렸다. 한때 왕권에 시시덕거렸던 여인들도 이제는 그를 동정이나 무관심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잔혹한 질문이 떠올랐다. 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자줏빛 옷을 입고 태어난 왕자가 어쩌다 다른 사람들의 궁궐에서 피난처를 구걸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건의 연쇄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좌의 상속자를 잃어버린 위대함에 대한 기억과 불가능해 보이는 복수의 약속만을 지니고 외국의 궁정을 배회하는 탐욕스러운 유령으로 변모시켰을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팔로우하겠습니다. 1630년 5월 29일 윈저 성의 대포가 찰스 스튜어트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포효를 울렸습니다. 영국은 신이 직접 선택했다고 믿어지는 왕조의 연속성을 보장할 후계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찰스가 태어난 세상은 모든 움직임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정치적 체스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럽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30년 전쟁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변화하는 동맹국들 사이를 항해하며 해군력과 상업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 시대의 영국은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암암리의 음모를 꾸몄고 청교도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설파했습니다. 귀족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특권을 옹호했습니다. 의회는 왕에게 더 큰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찰스 1세는 왕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세금을 통제하고 왕실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요구하는 영국 의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왕실과 의회 사이의 갈등은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매년 심해졌습니다. 어린 찰스 왕세자는 사치와 예의범절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프랑스 가정교사들은 그에게 문학과 철학을 가르쳤고 명장들은 그에게 펜싱과 승마술을 가르쳤습니다. 궁정신하들은 그에게 유럽 외교의 복잡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교육에는 왕권 신수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왕족 혈통이 자신을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리는 어린 시절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흔들리지 않는 듯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화이트홀 궁정은 모든 미소 속에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는 음모의 세계였다. 찰스는 아버지가 적대 세력 사이에서 교묘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모든 비단 커튼 뒤에 배신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정치적 생존의 첫 교훈을 얻었다. 1641년 찰스 1세가 11살이 되던 해에 정치적 위기가 터졌습니다. 아일랜드 의회가 영국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얼스터 지역의 개신교 정착민 학살은 영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찰스 1세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지만 영국 의회는 정치적 보상 없이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회는 국왕의 수석 고문인 스트래퍼드 백작을 체포했습니다. 찰스 1세는 의회 의원 5명을 체포하려 했지만 모두 도망쳤습니다. 왕실과 의회 사이의 신뢰는 결국 깨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1942년 1월 아버지가 런던을 떠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왕실은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찰스는 특권과 안정의 세계가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642년 8월 22일 찰스 1세가 노팅엄에서 왕실 깃발을 개양하면서 영국 내전이 공식적으로 발발했습니다. 영국은 왕 지지 세력과 의회 지지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분열되었고 친구였던 이들은 철천 지원수가 되었습니다. 초기 전투는 왕당팩에 유리했습니다. 찰스 1세는 1642년 10월 에지힐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길은 막막해 보였습니다. 젊은 찰스 왕세자는 승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왕권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질질 끌었다. 올리버 크로멜은 의회파 기병대를 철통 같은 규율로 조직했다. 신영군은 농민들을 직업 군인으로 변모시켰다. 의회파 군대는 조직과 군사력을 향상시켰다. 1645년 겨우 15살이었던 찰스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잉글랜드 서부 왕당파 군대에
명목상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10대 소년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륜 645년 6월 네이즈비 전투에서 왕당파가 패배하면서 종말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왕의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찰스 1세는 외국인들과의 비밀 협상 내용을 담은 개인 서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대의는 실종된 듯했습니다. 어린 찰스는 생애 첫 필사적인 도주를 경험했습니다. 의회군이 서부에서 그의 거점을 향해 진격해 왔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포로가 되기 전에 대륙으로 탈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국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즉 46년 4월 찰스 스튜어트는 펠머스에서 실리 제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망명이었고 배신, 생존, 그리고 복수에 대한 잔혹한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믿었던 왕자는 신이 항상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섬에서 찰스는 왕당파의 대의가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명예로운 대우를 기대하며 스코틀랜드에 항복했습니다. 젊은 왕자는 이 항복이 더 큰 비극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치적 망명객으로 프랑스에 도착하면서 그의 황금기 청춘은 막을 내렸습니다. 16살에 샤를은 왕국과 집 그리고 확신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권력은 오직 교활함과 결단력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무자비한 복수를 통해서만 정복되고 유지되고 되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749년 1월 30일 사형 집행인의 도끼가 찰스 1세의 목에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찰스 왕자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18세에 그는 스스로를 찰스 2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국이 없는 군주였고 왕관은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군주였습니다. 국왕시하의 사건은 유럽 군주국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어린 망명왕을 합법적인 군주에게 마땅한 호화로운 대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지원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샤를은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영국의 정책을 프랑스의 이익에 종속시켜야 했습니다. 샤를은 개신교 포기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의 첫 정치적 교훈은 잔혹했습니다. 동맹국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했지만 어떤 원칙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서는 희생될 수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찰스 1세에 맞서 영국 의회를 지지했지만 왕의 처형에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찰스 2세를 합법적인 군주로 인정했지만 장로교를 공식 종교로 정하는 문서인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찰스는 마지못해 스코틀랜드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계약은 그의 성공회 신앙과 모순되었지만 그에게 왕좌를 되찾을 첫 번째 진정한 기회를 제공했다. 생존을 위한 정치는 때때로 자신의 신념을 낮춰버릴 것을 요구했다. 50년 6월 찰스는 스코틀랜드에 상륙했습니다. 1951년 1월 1일 스콘에서 거행된 그의 대관식은 이전 스튜어트 왕조의 대관식과는 매우 다른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그를 왕이라기보다는 죄수처럼 대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스코틀랜드 대관식에 군사적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영국의 호국경은 전투로 단련된 참전 용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크롬웰에게 찰스 D세는 그가 맞서 싸워온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왕실의 폭정, 은밀한 가톨릭, 신앙 그리고 연방에 대한 배신까지
첫 번째 배신은 첫 전투 전에 발생했습니다. 찰스의 동맹으로 여겨졌던 해밀턴 공작은 크롬웰 측 요원들과 비밀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급진적인 장로교도들과 온건한 왕당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불신은 첫 교전 전에 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샤를은 예비 전투에서 개인적인 용기를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살적인 무모함으로 기병 돌격을 지휘하며 자신의 헌신을 의심하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장교들은 그를 용감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용기와 전략을 혼동하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1951년 9월 3일 우스터에서 벌어졌습니다. 크롬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며 공격했습니다. 스코틀랜드군은 의회파 참전 용사들의 공세에 무너졌습니다. 찰스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패배는 불가피했습니다. 후퇴는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스코틀랜드인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찰스는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그의 말은 총알이 휙휙 날아다니는 가운데 적진을 뚫고 나갔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개인의 용맹이 군사적 열세를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탈출 중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목에 1000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린 채 찰스는 6주 동안 영국을 떠돌았습니다. 가톨릭 농민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충성파 네트워크는 왕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수호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립 참나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크롬웰파 병사들이 바로 아래 숲을 수색하는 동안 찰스는 나무 가지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추격자들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왕을 수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인으로 변장해야 했던 굴욕은 샤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왕족처럼 머리를 자르고 피부를 염색하고 시골 사람처럼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하층민들의 삶을 보면서 그는 어떤 궁정 가정교사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민중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젊은 가톨릭 신자 제인 레이는 명예와 목숨을 걸고 그를 탈출시켰습니다. 찰스는 며칠 동안 그녀의 시종으로 그녀를 따라다니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성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왕위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변함없는 감사를 심어주었습니다. 브라이튼 항구는 그에게 마지막 탈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톨릭 선장은 찰스가 즉시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받고 그를 프랑스로 이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가 절망뿐이었을 때 미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은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도망자로서 프랑스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첫 번째 망명 생활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신의 섭리를 맹목적으로 믿는 순진한 왕자가 아니었다. 우스터에서의 패배는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된 철처럼 그의 성격을 단련시켰다. 돌아온 젊은이는 배신의 맛과 생존의 대가를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년은 유럽 외교에 대한 잔혹한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샤를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를 오가며 언어와 관습 그리고 국제 권력의 냉혹한 현실을 익혔습니다. 각 궁정은 그에게 조종과 생존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스터 사건의 첫 번째 지속적인 결과는 무력만으로는 왕위를 되찾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찰스에게는 교활함과 인내심 그리고 스코틀랜드 귀족들보다 더 믿음직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복수에는 필사적인 공격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짐승처럼 사냥당하고 타인의 자선에 의존하고 동맹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은 샤를에게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했고 이는 후에 전설이 되었다. 그가 권력을 되찾았을 때 그의 적들은 그의 정치적 범죄뿐 아니라 그가 겪은 모든 개인적인 굴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우스터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미래의 찰스 2세의 인격이 형성되는 시련의 장이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도망쳐 나온 젊은이는 언젠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계산적이고 무자비하며 수년간의 굴욕과 망명, 생활로 인해 이자가 더해진 채 모든 명예의 빚을 갚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망명 생활은 샤르를 생존의 달인으로 변모시켰습니다. 1291년부터 1260년까지 그는 유럽 궁정을 떠돌며 위태로운 동맹을 맺고 훗날 피로 갚게 될 빚을 갚았습니다. 그의 순회 궁정은 음모의 학교가 되었고 그는 매일 배신과 충성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파리에서 샤를은 방탕한 사람이라는 전설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연인들은 관대한 프랑스 귀족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루시 월터는 그에게 첫 사생아를 낳았고 바바라 빌리어스는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여성은 샤르를 서로 다른 권력의 네트워크에 연결했습니다.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샤르는 빚, 불규칙한 연금, 그리고 부유한 친척들의 자선에 의존하며 살아갔습니다. 루이 14세는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프랑스가 크로멜과 평화를 필요로 할 때는 보조금을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의존은 왕국이 없는 샤를에게 끊임없이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페인은 1656년 매력적인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펠리페 4세는 향후 무역 양보를 조건으로 영국을 침공할 병력과 함선을 약속했습니다. 샤를은 이를 수락했지만 침공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왕정복고라는 위협을 크로멜에 대한 외교적 도구로 사용했을 뿐 실질적인 자원 손실 위험은 감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크로멜 정권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1658년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던바와 우스터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일인 9월 3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리처드는 호국경 칭호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군사적, 정치적 카리스마는 부족했습니다. 연방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이러한 사태 전개를 신중하게 주시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의 요원들은 장군, 정치인, 그리고 종교 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권의 기둥이었던 신형군은 기강이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절대적인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리처드 크로멜은 겨우 8개월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장군들은 그를 나약한 시민으로 경멸했습니다. 왕립의회는 그를 자신들의 야망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1959년 5월 군부는 그의 사임을 강요했습니다. 영국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효과적인 정부 없이 전락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주둔 영국군 사령관 조지 몽크가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아일랜드 전쟁과 스코틀랜드 전쟁의 참전 용사였던 몽크는 크로멜에게 충성을 바쳤지만 연방의 몰락을 직감했습니다. 런던으로 군대를 진군시키기로 한 그의 결정은 영국 역사를 뒤바꾸었습니다. 찰스는 중개인을 통해 몽크와 비밀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협상은 매우 미묘했습니다. 몽크는 영연방에 복무했던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복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찰스는 귀환을 위해 자제력을 보여야 했지만 본능적으로 피비린내에 나는 보복이 필요했습니다. 1960년 4월 브레다 선언은 정치적 모호성의 걸작이었다.
샤를은 적들에게 일반 사면을 약속했지만 정확한 문구는 유연한 해석을 허용했다. 사면은 의회가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공식화는 선택적 복수를 가능하게 했다. 불안정에 지친 온건파가 주도하는 공화정 의회는 왕정복고를 지지했습니다. 대안은 무정부 상태이거나 영구적인 군사 독재였습니다. 영국은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왕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통성이 필요했습니다. 찰스는 정복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으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객생 60년 5월 29일 30번째 생일을 맞은 찰스는 런던에 의기양양하게 입성했습니다. 군중은 그를 해방자로 환호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려 퍼졌고 런던탑에서는 대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영국 전역이 공화정 실험의 종식을 축하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미소와 의식 뒤에서 찰스는 명단을 작성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름, 크로멜을 섬겼던 장군들의 이름, 왕의 시해를 정당화했던 판사들의 이름, 반란을 정당화했던 설교자들의 이름. 각각의 이름은 응징에 때가 오면 기억될 것이었다. 복위 후 첫 몇 달은 신중한 신중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찰스는 몽크 장군을 앨범할 공작으로 승인하고 막대한 보상을 내렸습니다. 복위를 도운 다른 크롬웰, 측근들은 사면과 명예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자제력은 유혈 사태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제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찰스 1세의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한 왕 시해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래 서명자 55명 중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도주했지만 찰스는 자신이 닿을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처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처형은 1960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토머스 해리스는 광신적인 저항으로 죽음에 맞섰습니다. 그는 폭군 찰스 스튜어트를 처형한 것을 후회하느니 차라리 1000번 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찰스 스튜어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의 복수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10명의 왕을 살해한 자들이 반역자들에게나 있을 법한 잔혹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죽을 뻔한 채 교수형에 처해졌고 산채로 내려져 눈앞에서 내장이 뜯겨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참수당하고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이 광경을 병적인 매혹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찰스의 진정한 악랄한 천재성은 죽은 적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올리버 크롬웰, 헨리 아이어턴, 존 브래드쇼는 모두 영연방 시절에 전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복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찰스 1세 서거 기념일에 발굴되어 사후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각각의 처형은 계산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폭력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미래의 반군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정치적 연극이었습니다. 찰스는 망명 생활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적들은 왕위에 도전하는 것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찰스는 복수와 더불어 군주제 제도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화려함을 되살리고 전통 의례를 부활시켰으며 왕관을 새로운 위엄으로 장식했습니다. 청교도의 긴축 정책과의 대조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왜 왕이 필요한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공회 역시 비슷한 복수심에 불타 회복되었습니다. 클레런던 법전은 청교도 목사들을 교구에서 추방했습니다. 종교적 반체제 인사들은 조직적인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찰스는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여 연견방을 지지했던 집단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권위의 첫 균열이 이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1665년 역병과 1666년 대화제는 정부의 역량을 시험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전쟁으로 왕실 재정이 고갈되었습니다. 의회는 재정과 외교 정책에 대한 권위를 다시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의 동생 요크 공작 제임스는 비밀리에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 개종은 찰스가 쌓아올린 불안정한 종교적 균형을 위협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만연했던 반가톨릭적 공포가 왕실 자체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은 찰스 왕세자의 통치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계산된 절제로 왕위를 되찾았지만 선택적인 복수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화해를 약속했지만 종교적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군주제를 회복했지만 최초의 내전을 초래했던 헌법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크로멜의 사후 처형은 이러한 모순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찰스는 가족을 파괴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복수는 또한 그의 복수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깊은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정의가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1970년대는 포기된 왕위의 기반을 뒤흔드는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샤를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가리지 않고 시해한 왕들에 대한 복수를 굳건히 다졌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혼란 끝에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던 왕국에 마치 폭풍 후 구름처럼 실수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크 공작 제임스의 비밀 가톨릭 개종 사실이 점차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개신교도들은 이 배교를 영국을 교황의 지배에서 해방시킨 명예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찰스는 이 스캔들을 축소하려 했지만 가톨릭 왕위 계승이 자신이 그토록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왕조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전쟁은 재정적, 군사적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한때 영국 함대를 주도했던 영국 함대는 1667년 네덜란드의 메드웨이 강 공격과 같은 굴욕을 겪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 해역으로 항해하여 자국 항구에서 군함을 격침시키고 왕실, 기함을 전리품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영국 해군의 무적함은 환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실 재정은 영구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의회 보조금으로는 전쟁, 법정,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샤를은 유대인 은행가들과 네덜란드 상인들에게서 절박하게 돈을 빌렸습니다. 유럽을 장악했던 영국 왕실은 이제 자국 국민과 외국의 적들에게 신용을 간청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독이 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태양왕은 네덜란드에 대항하는 비밀 동맹과 영국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종교적 관용을 대가로 정기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1670년 도보 조약은 찰스 1세에게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선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개신교 신민들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1972년의 관용 선언은 찰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종교적 관용을 구실로 가톨릭 신자에 대한 형벌법을 유예했습니다. 의회는 격렬하게 반발했고 찰스는 선언을 철회하고 가톨릭 신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시범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동생 제임스는 해군성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178년 타이터스 오츠가 최후의 위기에 총매제로 등장했습니다. 이 부패하고 거짓을 일삼는 성직자는 예수회가 찰스를 암살하고 제임스 1세를 가톨릭 왕으로 추대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가톨릭 음모를 꾸며냈습니다. 오츠의 거짓말은 수십 년간 지속된 반가톨릭적 편집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진 히스테리는 찰스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런던 폭도들은 무고한 가톨릭 신자들을 린치했습니다.
의회는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한 판사들은 명백히 거짓 증언을 근거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찰스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샤프츠베리 백작 앤서니 애슐리 쿠퍼는 악마 같은 정치적 천재성으로 의회 야당을 이끌었다. 샤프츠베리는 찰스의 보기를 도우기 전 잠시 크롬웰을 섬겼다. 그는 정권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국왕을 정치적으로 협박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동맹에서 적대자로 전락한 존재였다. 779년의 배척 법안은 스튜어트 왕조의 왕위 계승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샤프츠베리와 그의 휘그당 추종자들은 가톨릭 신자인 요크 공작을 왕위 계승에서 제외하여 찰스의 사생아이지만 개신교 신자인 몬머스 공작에게 왕위를 이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종교 개혁으로 위장한 헌법적 쿠데타였습니다. 찰스는 망명 시절에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활함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배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새 의회 역시 배제 법안을 지지하자 그는 의회를 다시 해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왕의 근본적인 특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이 거듭될수록 그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거듭된 선거 비용은 국고를 고갈시켰다. 여론은 배타주의적 휘그당과 왕당파 토리당으로 양극화되었다. 최초의 남북전쟁을 초래했던 정치적 분열이 더욱 격렬하게 되살아났다. 영국은 또다시 헌법적 붕괴를 향해 나아가는 듯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찰스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이 그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방탕한 밤은 육체적 고통의 나날로 이어졌습니다. 왕실 주치의들은 정치적인 이유뿐 아니라 육체적인 이유까지 포함하는 병에 쓸모없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망명과 내전을 견뎌낸 왕은 통치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몬머스 공작 제임스 스콧은 또 다른 음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찰스의 서자였기에 합법적인 왕위 계승권은 없었지만 배척주의자들은 그를 미래의 개신교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몬머스 공작은 잉글랜드 서부를 순회하며 군중을 이끌었고 군중은 그를 개신교 신앙의 구세주로 환호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찰스는 몬머스를 아들로서 사랑했지만 그의 왕조에 대한 야망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적통 후계자인 제임스는 찰스가 가톨릭 신자인 동생보다 개신교 신자인 서자를 은밀히 편애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영국 내전 당시 영국 가문들이 분열되었던 것처럼 왕실도 분열되었습니다. 70년대 말 찰스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옛 동료들은 그를 버리거나 배신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의회와 거리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왕실 재정은 붕괴되었고 왕조 계승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종교적 분열은 내전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781년 찰스는 적대적인 런던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옥스퍼드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휘그당은 무장하고 호위를 받으며 도착하여 충돌을 예상했습니다. 분위기는 임박한 내전의 분위기였습니다. 찰스는 젊은 시절 이러한 징조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국은 다시 한번 시면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찰스가 옥스퍼드 의회를 단 일주일 만에 해산하면서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휘그당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배척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했지만 찰스는 왕위 계승권을 양보하기보다는 의회 없이 통치하는 편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왕위 계승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절박한 도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비밀 보조금 덕분에 샤를은 재위 말년 동안 의회 없이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영국 왕의 의회
독립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 대가로 영국의 외교 정책이 프랑스의 이익에 종속되었습니다. 샤를은 영국의 전통적인 적에게 배신함으로써 절대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휘그당의 야당 탄압은 198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샤프츠베리는 네덜란드로 도피하여 망명 중에 사망했습니다. 러셀과 시드니는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찰스를 암살하려는 음모로 알려진 라이 하우스 음모는 남아있던 배척주의 지도자들을 제거할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에게 마침내 복수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씁쓸했다. 찰스는 적들을 물리쳤지만 영국은 20년간 계속된 정치적 위기에 지쳐 있었다. 국민들은 안정을 갈망했지만 제임스의 가톨릭 왕위 계승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찰스는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영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연주캐 84년 말 찰스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튜어트 왕조를 구했을까? 아니면 단지 최후의 멸망을 늦췄을 뿐일까? 그 답은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왕조의 복고를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의 가톨릭 후계자에게 맞서 반란을 일으켜 스튜어트 왕조를 영국 왕위에서 영원히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85년 2월 2일 오전 11시 45분 찰스 2세는 왕실에서 면도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망명, 전쟁, 음모, 그리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왕은 지친 몸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지만 수십 년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닷새 동안 영국 전역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정을 회복한 왕은 신하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첩자들이 그의 임박한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요크 공작 제임스는 20년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얼룩진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화이트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찰스의 증상은 극심했습니다. 격렬한 경련이 그의 왕족의 몸을 휩쓸었습니다. 끊임없는 구토로 음식과 약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임박한 죽음을 알리는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사혈, 부항, 설사약 등 중세시대의 치료법을 사용했지만 이는 그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제정신이었던 찰스는 예상치 못한 자책감을 드러냈다. 그는 가톨릭 음모라는 광란의 시기에 무고한 가톨릭 신자들이 처형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치적 편의를 위해 종교적 원칙을 희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회개하지 않는 방탕한 이 인물은 수십 년간 숨겨왔던 양심을 드러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찰스는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비밀리에 고백했고 왕실의 병풍 뒤에 숨어있던 예수회 신부에게서 마지막 성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성공회를 옹호해온 왕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가톨릭 신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개신교 신민들에 대한 궁극적인 배신이었습니다. 2월 6일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과 왕조의 재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임스 2세는 메리 튜더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가톨릭을 신봉하는 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교황 보기에 대한 개신교의 두려움은 현실이 된 듯했습니다. 영국은 찰스 1세가 25년 동안 피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찰스의 장례식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의 모순을 반영하는 모호한 의식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성공회 교회에서 거행되었지만 왕에게 걸맞은 모든 화려함을 갖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되었다. 비밀리에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가톨릭 지지자들은 그의 영혼을 위한 비공개 미사를 거행했다. 찰스는 사후에도 이중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의 유산에 대한 비난은 즉시 시작되었다.
휘그당은 그를 비밀 보조금을 받고 프랑스에 영국을 팔아넘긴 폭군으로 비난했다. 청교도들은 그를 국가 도덕을 타락시킨 방탕한 자로 비난했다. 공화주의자들은 그를 개인적인 원한으로 시체를 모독한 잔혹한 복수자로 기억했다. 평민들은 더 복잡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찰스는 청교도의 긴축 정책 이후 축제와 극장을 되살린 즐거운 왕이었다. 그는 과도한 경호원 없이 런던 공원을 거닐며 아버지의 엄격한 성격과는 대조되는 격식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동안에도 그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런던에 남았다. 이러한 행동들은 진정한 애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교육받은 계층은 더 구체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영국의 외교 정책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의회 없이 통치하며 근본적인 헌법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들을 비밀리에 보호하면서 반체제 개신교도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영국이 직면한 왕조의 재앙으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네덜란드와 뉴잉글랜드에 숨어있던 살아남은 왕 시혜자들은 그의 죽음을 신의 정의로 여겼습니다. 찰스는 동지들을 죽이거나 추방하기 위해 사냥했지만 공화주의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에 망명했던 에드먼드 러들로는 신이 영국 국민에 대한 그의 범죄에 대해 폭군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렸다고 썼습니다. 성공회는 그의 유산을 모순된 통찰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찰스는 명목상으로는 국가 개신교를 옹호했지만 그의 가톨릭적 동조는 예리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교도 반대자들을 박해하는 한편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은밀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임종 개종은 수십 년간의 의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영국 가톨릭 신자들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찰스는 극심한 박해 시기에 그들의 은밀한 보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걸고 가톨릭 신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개종은 수십 년간 불가피한 은폐 속에서도 조용히 수호해온 신앙을 확증했습니다.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은 그의 성격의 다양한 면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그를 왕조의 명예를 회복한 합법적인 상속자로 존경했습니다. 반면 크롬웰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를 동지들을 처형한 복수자로 두려워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그의 불굴의 결의와 확고한 기억력을 인정했습니다. 궁정에 여인들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연인들은 그가 관대하고 재미있으며 절대 군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사려 깊다고 묘사했다. 그는 14명의 사생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기와 지원을 제공했다. 그의 마지막 관심사는 평민 출신으로 총애를 받는 넬 그윈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외국 외교관들은 그의 국제적 영향력을 평가했다. 루이 14세는 그를 유용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신하로 여겼다. 네덜란드 대사들은 그를 젊은 시절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은 교활한 적수로 존경했다. 독일 군주들은 그를 불가능한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왕실 피난민으로 기억했다. 가장 심각한 혐의는 올리버 크롬웰에 대한 그의 사후 복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호국경의 유해가 발굴되고 훼손된 것은 왕당파 지지자들조차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롬웰의 유해가 상징적으로 거세된 것은 죽음 그 자체를 초월하는 복수심의 갈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왕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독 행위였습니다. 이 섬뜩한 복수는 다른 죽은 적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헨리 아이어턴과 존 브래드쇼도 비슷한 사후 처형을 당했다. 그들의 머리에는 미래의 반역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창 모양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찰스는 자신의 기억이 인간의 수명보다 길며 왕권에 대한 반역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대의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상징적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찰스 1세의 처형은 신의 권위에 반하는 전례 없는 범죄였습니다. 왕을 살해한 이들은 기독교, 문명을 지탱해온 신성한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사후 처벌은 우주의 도덕적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찰스의 말년에는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후회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반가톨릭 히스테리 시대에 무고한 가톨릭 신자들의 처형을 허용한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편의를 위해 인명을 희생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은 무자비하게 계산적으로 보였던 군주를 인간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톨릭 개종은 정치적 선언이자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샤를은 수십 년 동안 비밀스러운 가톨릭 신앙을 간직했지만 왕조의 존속에만 의존했습니다. 임종 직전에야 그는 자신의 진정한 신앙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수호한다고 주장했던 개신교 정통 교리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찰스의 유언장은 개인적인 충성심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은 한 남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우스터에서 도피하는 동안 목숨을 걸었던 하인들에게 후한 보상을 했고, 부당하게 처형된 가톨릭 신도들의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했으며 사생아와 그 어머니들의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제임스 2세는 왕위뿐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헌법적 위기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찰스 2세가 정치적 기민함과 실용적인 타협으로 해결했던 문제들은 이제 확실한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찰스 2세가 필사적으로 수호했던 가톨릭 왕위 계승은 결국 스튜어트 왕가가 영국 왕위에서 추방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카를로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다시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는 망명 생활을 통해 생존에는 유연성과 타협, 그리고 때로는 추상적인 원칙을 저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어떤 굴욕은 결코 잊히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죽음은 절대 권력의 영광과 완전한 망명의 굴욕을 모두 직접 경험했던 마지막 영국 왕의 최후를 의미했습니다. 찰스 2세는 피난민 거지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군주에 이르기까지 왕위의 극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독특한 경험은 단순한 판단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격을 만들어냈습니다. 685년 2월 6일 찰스 2세의 서거는 종말이자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왕실 예우를 받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국의 운명을 좌우했던 25년간의 결정의 무게를 짊어진 차에 신의 심판을 향해 떠났습니다. 죽은 적의 고환을 자르라고 명령했던 왕은 이제 세속적인 복수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재판에 직면했습니다. 왕실 장례식은 엄격한 성공회 의전을 따랐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으로 순교한 이들을 위해 비밀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중성은 모순 위에 세워진 삶을 상징했습니다. 비밀리에 가톨릭 신자였던 개신교의 공적 수호자, 잔혹한 처형을 명령했던 쾌활한 왕, 그리고 왕조의 존속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방탕한 사람. 그의 기억은 반대 세력에 의해 즉각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토리당은 수십 년간의 공화정 혼란 이후 군주제의 구원자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휘그당은 그를 비밀 보조금을 받고 프랑스에 영국을 팔아넘긴 폭군으로 비난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를 도덕적 타락을 되살린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를 진정한 신앙을 위해 순교한 은밀한 순교자로 추모했습니다. 제임스 2세는 찰스 1세가 봉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물려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 왕에게는 형처럼 정치적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찰스 1세가 가톨릭에 대한 애정을 숨겼던 반면 제임스 2세는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했습니다. 찰스 1세가 필요할 때마다 양보했던 반면 제임스 2세는 단호했습니다. 찰스 1세가 수십 년간 미루어왔던 왕조의 재앙은 4년도 채 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488년 명예혁명으로 스튜어트 왕가는 마침내 영국 왕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제임스 D세는 40년 전 찰스 1세가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로 망명했지만 이번에는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렌지공 윌리엄과 메리 스튜어트는 왕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수립했습니다. 찰스 1세의 업적은 한 세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헌법개혁은 그의 적들의 비판을 소극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1989년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정지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찰스가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관행이었습니다. 77년 왕위 계승법은 가톨릭 신자들을 왕위 계승에서 영구히 배제함으로써 찰스가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배제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의 근본적인 측면들은 지속되었습니다. 찰스는 군주제가 적응력과 실용주의를 통해 치명적으로 보이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의례적인 위엄과 개인적인 비공식성을 결합한 왕권의 모범을 확립했습니다. 일반 신민들과 소통하는 그의 능력은 현대 영국 군주제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에 대한 사후 복수는 왕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군주 권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크롬웰의 머리는 20년 넘게 웨스트민스터 홀 위에 꽂혀 있었는데 이는 왕권에 대한 반역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함을 여러 세대에 걸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985년 폭풍 속에서 마침내 머리가 떨어졌을 때 그것은 찰스가 구현했던 개인적인 복수 시대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듯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찰스 2세의 인품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18세기 휘그당은 그를 헌법적 진보를 저해한 부패한 폭군으로 비난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그를 청교도의 긴축 정책 이후 기쁨을 되찾아준 용감한 신사로 칭송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를 불가능한 위기를 탁월한 통찰력으로 헤쳐나간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합니다. 산적과 죽은 적 모두에 대한 그의 처형은 왕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왕을 시해하는 행위는 법적 정의의 행위였지만 시체를 모독하는 행위는 어떤 법적 선례도 초월했다. 샤를은 자신의 기억이 인간의 삶보다 길며 개인적인 굴욕은 죽음을 넘어선 보복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반군들이 공포에 떨며 기억하게 될 교훈이었다. 그의 유산이 지닌 최고의 아이러니는 18세기 자코바이트 위기 때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2세와 그의 후손들은 찰스가 완성했던 여러 전술, 즉 정치 선전, 스파이 조직, 비밀 외교 동맹, 종교적 관용 약속 등을 차용했습니다. 스튜어트 왕가의 적들은 찰스가 가르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행정개혁은 왕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재편, 과학과 예술의 후원, 대화제 이후 런던 재건 그리고 국가 재정의 현대화는 미래의 영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영국을 프랑스에 팔았다는 비난을 받았던 왕은 2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하게 될 해군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은 공적인 군주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친밀한 기억들을 간직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그의 총애를 받았던 넬 그위는 죽을 때까지 왕실 연금을 받았고 그 명예는 이어졌습니다. 바바라 빌리어스는 외국 귀족과 결혼하여 유럽에서 가장 방탕했던 궁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14명의 사생아들은 왕족의 혈통을 번갈아 계승하는 공작 왕조를 세웠습니다.
샤를의 마지막 가톨릭 개종은 그의 통치 전체에 대한 해석을 소급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치적 계산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진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해 중에도 가톨릭 신자들을 비밀리에 보호했던 그의 행보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나약함으로 비판받았던 그의 종교적 관용은 기독교적 미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 후기의 문학과 예술은 그의 성격의 모순적인 측면들을 불멸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드라이든과 같은 극작가들은 그의 예술 후원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의 성적 과잉을 은밀하게 풍자했습니다. 랠리와 같은 화가들은 심리적 취약성을 감추면서도 왕족다운 위엄을 갖춘 그를 묘사했습니다. 당대 연대기 작가들은 개인적인 매력과 의도적인 잔혹함을 모두 드러내는 일화들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의회 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은 역설적이었다. 찰스 1세는 왕권의 제한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의회와의 갈등은 근본적인 헌법적 선례를 확립했다. 배척 위기는 왕조 계승에 대한 의회의 권력 한계를 규정했다. 그의 거듭된 해산은 남은 왕권의 특권을 명확히 했다. 1288년 이후 등장한 이펀 군주제 모델은 찰스 1세와 의회 간의 갈등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했습니다. 미래의 군주들은 강압보다는 설득을 통해 통치할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화려함은 유지되되 왕권은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찰스 1세가 거부했지만 그의 투쟁으로 불가피하게 된 종합이었습니다. 샤를이 망명 기간 동안 완성한 정치적 생존 전략은 유럽 역사의 영구적인 정착지가 되었다. 비밀 외교, 외국 보조금, 결혼 동맹, 종교 선전, 국제, 첩보 활동 등 샤를이 필사적으로 사용했던 이러한 도구들은 국가 간 관계에서 표준화되었다. 그의 마지막 유산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초월했습니다. 찰스 2세는 스튜어트 왕조의 구원자이자 파괴자였습니다. 그는 공화정 실험 이후 왕립 제도를 복원했지만 의도치 않게 영구적인 헌법적 제한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했지만 미래의 어떤 왕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찰스 1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영국은 그가 1960년에 물려받았던 영국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더 번영하고 종교적으로 더 관대하며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더 깊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대가는 인명피해, 배신당한 원칙, 그리고 국가적 굴욕으로 측정되었지만 역사적 진보는 복잡한 도덕적 대가 없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고환을 공개적으로 자른 왕은 개인적인 복수가 기민한 정치적 선견지명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선택적 잔혹함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계산된 절제는 중립국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는 권력 행사에 대한 교훈으로 미래 세대가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어온 고귀한 관객 여러분,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앤 불린에게 잔혹하게 복수했던 헨리 8세와 열정적인 왕이 어떻게 영국에서 가장 두려운 폭군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요.